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좋아 좋아. 또 들어왔나? 이렇게 안 들어왔어. 다 먹었지? 좋았어. 다 먹었지?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렇게 아무도 안 들어와. 수행평가 할 게 많아요? 좋아. 다민아, 요 앞에 수업 몇 시에 끝나요, 다민이는? 6시. 6시요? 승진은요? 4시요. 4시요? 좀 땡길까요? 좋아요. 그래요? 그래, 이렇게 늦게 할 필요가 없지. 그래, 좀 땡기도록 합시다. 우리 얘기해서 투표해가지고 좀 땡깁시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둘, 넷. 도운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도운아, 소리 잘 들려요? 자, 어떤 거 할 거냐면 이거 할 거야, 이거. 이거 할 거거든요. 요거. 요겁니다. 오케이. 좋아. 어제 얘기해서 땡길 걸 오늘. 어제 애들 친구들도 많이 왔었는데. 좋아. 가만 있어봐. 내가 수업이 거의 4시에 끝나니까. 승진 몇 시에 끝난다고요? 4시요. 4시요? 다민이는요? 6시. 6시요? 6시 끝난다. 6시 어디서 끝나요? 바로 여기서? 반송에서요? 6시 끝난다고요? 7시부터 해야 되겠네? 아닌가? 7시부터 해야 되겠네? 그래. 알겠습니다. 좋아. 자, 봅시다. ABC 세 개의 원자가 있는데 3 혹은 4주기의 금속 원소래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3, 4주기니까 나마 RC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소듐 밑에 포타슘, Mg 밑에 칼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이금속이 있긴 하지만 그 전이금속 같은 데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잘 얘기하진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녀석들에게서 골라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3주기, 여기 이제 4주기.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소듐, 맥니듐, 얼루미늄, 포타슘, 칼슘 거기 여기에 있는 것에서 ABC를 골라내라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노란에는 A1 그 금속, B금속, C금속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첫 번째 예를 들면 노란 거. 자, 노란 거를 보면 노란에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어때요? 노란에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첫 번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작은데 두 번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갑자기 팍 커지죠. 그러면 이 노란에는 무슨 금속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칼리 금속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최외각 전자가 하나인 거.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A가 얘는 알칼리 금속이다. 이걸 알 수가 있네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파란에도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크지 않은데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부터 갑자기 확 커지죠. 그러면 이 또한 뭐겠어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다는 시그널이에요? 최외각 전자가 하나 있던 시그널이니까 여기에 있는 B 역시 뭐란 얘기겠어요? 얘 역시 알칼리 금속이구나. 그러면 알겠죠? 그렇죠? 그때 C는 잘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크지 않은데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부터 갑자기 확 증가하죠. 그러면 이 빨간색 녀석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말은 C는 몇 족 원소? 아, 얘는 2족 원소겠구나. 그러면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첫 번째, 그러면 A, B, C가 이제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A, B, C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 했을 때 우선 첫 번째 A와 B는 일족 원소. 일족 원소. 그렇다면 후보는 누구냐면 바로 소듐이나 포타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A하고 B를 저 소듐하고 포타슘에서 이제 대소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소듐하고 포타슘하고 대소 비교를 하려면 이때 뭘 보면 된다?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면 둘 중에 누가 더 작고 누가 더 커요? 노란 애가 더 작고 파란 애가 더 크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보시다시피 두 번째 A보다 B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 그럼 이 말은 A하고 B 중 3주기, 4주기를 어떻게 골라내면 되겠어요? 바로 요 B가 3주기 원소고 여기에 있는 A가 몇 주기 원소다? 2주기 원소라는 걸 알 수 있죠. 4주기 원소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온화 에너지는 주기가 작을수록 더 커지는 경향성이 있죠. 그러면 소듐하고 포타슘 중에 누가 주기가 더 작아요? 여기 있는 소듐이 더 작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요 소듐이 B가 되고, 그다음 저기 있는 포타슘이 A가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표현을 하면 얘가 그래서 포타슘이고, 그다음에 얘가 NA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최외곽 전자 개수 분석으로부터 저기에 있는 C는 12족 원소입니다. 그러면 12족 원소 뭐냐면은 제시되어 있는 3주기, 4주기에서는 뭐 누구일 수 있냐면 바로 맥니지움 혹은 칼슘일 수 있는 거죠. 한번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맥니지움인지 칼슘인지는 또 어떻게 알면 되겠어요? 맥니지움인지 칼슘인지는 바로 또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로부터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막 이런 말이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어딨지? 여기서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A, B, C 중에 A의 원자 번호가 제일 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A가 원자 번호가 제일 크다. 그게 이제 문제를 읽으면 영어로다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Among A to C, A is the largest atomic number.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문법이 좀 이상한데, 예. A는 원소인데 A가 어타믹 넘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비동사가 아니고 뭐 have를 쓰던가 뭐 이래야 될 텐데 문장이 좀 이상하네요. 자, 어쨌건 그러면 이때 원자 번호를 살피면 포타슘의 원자 번호는 몇 번이에요? 포타슘 원자 번호 19번이고요. 소듐 원자 번호는요? 11번이잖아요. 그럼 19번, 11번이고 보시다시피 이제 포타슘이 19번, 소듐이 11번, 그 다음에 맥니지움이 12번, 칼슘이 20번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게 제일 크다.
그러면 알칼리 토금속 중에 해당되는 건 맥니듐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원자 번호 때문에 저 C는 맥니듐이 되겠구나. 그래서 A, B, C를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B와 C의 일렉트론 어퍼너티를 비교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 B하고 C가 지금 각각 누구냐면 여기 있는 소듐하고 여기 있는 맥니듐이죠. 자, 두 번째는 EA를 비교하랍니다. 자, EA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전자친화도. 영어 표현으로는 일렉트론 어퍼너티라고 했었죠. 그걸 비교하라고 했는데, 자, 우선 첫 번째 누구하고 누구, B하고 C. 그러면 이제 B의 경우는 누구냐면 바로 여기 있는 소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되냐면 NA라서 전자 배치가 3s1이죠. 그러면 전자를 받아들이면 NA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3s2가 될 텐데, 이건 그 핵 가까이 침투할 수 있는 그 뭐냐면 s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전자 친화도는 양수 값을 가져요. 자, 전자 친화도가 양수다. 발열 흡열 뭐란 얘기예요? 발열입니다. 전자 친화도 역시 보통 다 발열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뒤에 있는 요 C는 맥니듐인데 맥니듐 전자 배치는 3s2죠. 그럼 얘가 전자를 받으면 맥니듐 마이너스가 되고 3s2에 3p1이 될 텐데, 이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자 친화도가 음수인 아주 특별한 몇몇의 경우라고 했었죠. 전자 친화도 언제 음수가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전자 친화도 음수되는 경우 뭐? 이런 식의 흡열이 되는 경우는 바로 저원자량의 알칼리 토금속, 그리고 또 누구? 18조 원소. 알겠죠?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됐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까 설명했던 거 그대로고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냥 보통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전자 친화도는 보통 발열이 많아요. 그래서 얘도 발열이 된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흡열이 됐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갑자기 3번, 괄호 3번. 25도씨 가장 안정한 상태 C와 옥시전, 산소가 화합물을 형성할 때 보나보 순환 그래프를 그리시오. 단 각각의 단계를 상태와 에너지 출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시오.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뭘까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왜 난데없는 보나보 사이클을 그리라고 하나? 연력학적인 계산을 하라는 얘기인 걸까요? 자, 이게 되겠습니다. 자, 칠판 지울게요. 요거 꼭 기억해. 알칼리 토금속이 전자 친화도 뭐가 되는 거? 음수가 되는 거. 흡열 반응인 거. 알겠죠? 도원. 또 졸린 거예요? 진짜 도원. 자, 여기 지운다. 지운다잉. 자, 세 번째는, 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C와 옥시전의 컴파운드 형성. 자, 그래서 C가 누구예요? C에서 아까 구했던 게 바로 맥니듐이었잖아요. 그러면 맥니듐하고 산소가 만들어낸 화합물, 그 유명한 게 뭐예요? 바로 산화마그네슘, 그렇죠? MgO. 요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를 그 연력학적으로 그 뭐냐면은 에너지 관계를 그 구현해 보라라는 얘기인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겁니다. 자, 우선 자, 첫 번째
생성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자. 생성 반응. 자, 생성 반응은 어떤 최종 생성물이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생성 반응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생성 반응이에요. 호돈소 물질로부터 최종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게 생성 반응이죠. 그러면 호돈소 물질, 자, 맥니듐하고 산소의 표준 상태에서 가장 적절하게 안정한 그 호돈소 물질은 바로 맥니듐 솔리드와, 자, 산소 호돈소로 가장 안정한 건 2분의 1 O2 가스겠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MgO. 그래서 이 둘 다 뭐냐면 표준 조건에서 안정한 호돈소 물질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최종 어떤 그 목적의 물질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생성 반응이라고 하고, 그때 엔탈피를 또 무슨 엔탈피라고 불러요?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래서 맥니듐 금속과 산소 기체로부터 MgO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그 에너지 관계를 여기서 한번 표현해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자, 봅시다. 여기 지웁니다. 다음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웁니다. 이업. 자, 두 번째. 이. 자, 위쪽으로 갈수록, 자, 당연히 더 고에너지 상태다라고 생각합시다. 뭐 항상 그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시작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반응물들이 시작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반응물들을 여기 이제 한번 그려봐요. Mg 솔리드 2분의 1 O2 가스. 자, 이게 지금 반응물이에요. 반응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우선 이압 조금 낮출까? 이압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기에 Mg 가스 2분의 1 O2 가스 상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무슨 상태가 되냐면, 자, 산소 기체 상태는 변함이 없죠. 근데 맥니듐 고체가 맥니듐 기체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요 에너지 관계를 무슨 에너지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바로 고체가 기체가 된 승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승화. 그래서 이때 엔탈피를 델타 H SUB라고 쓰는데 뭐 줄임말이죠? 자, 첫 번째 저 서브가 뭐 줄임말이냐면 서블리메이션을 뜻해요. 우리말 번역은 승화. 첫 번째 승화 과정이 나타납니다. 자, 당연히 지금은 연력학적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건 승화 과정은 발열일까요, 흡열일까요? 승화 과정은 발열일까요, 흡열일까요? 데이터를 몰라도요. 승지야? 승화는 발열일까요, 흡열일까요? 무조건 흡열이죠. 자, 뭐냐면 뭐가 되는 거야?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지.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니까 열을 방출해야 되겠어요? 열을 내어놓아야 하겠어요? 열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무슨 말? 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열을 흡수해야 되니까 흡열, 알겠죠? 그래서 승화 과정은 무조건 흡열.
그래서 에너지 상태가 안정화됐어요, 불안정해졌어요? 불안정해졌죠. 이때 값이 뭐 다 알려져 있어요. 대략 값이 얼마냐면 150 정도 나와요. 150.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는 킬로줄 퍼 몰. 됐죠? 자,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바로 짜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맥니듐 가스는 그대로인데 여기가 2분의 1 O2 가스죠. 2분의 1 O2 가스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산소 기체로 바꿀 수가 있어요. 보이세요? 산소 기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에너지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이때 에너지 관계. 바로 2분의 1 BE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 BE. 자, B는 뭐 줄임말이죠? 바로 결합 에너지죠. 자, 결합 에너지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산소가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이중 결합으로 이렇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기체로 존재하는 산소 이중 결합을 이렇게 상태가 기체죠. 얘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두 개의 산소 원자로 바꿀 때 이때 에너지 관계를 결합 에너지라고 하죠. 이 결합 에너지가 산소 이중 결합을 끊어낼 때 결합 에너지가 대략 얼마냐면 247의 2배예요. 한 490 정도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자 반응식을 보세요. O2 가스의 절반이잖아요. O2 가스의 절반이니까 이때의 결합 에너지는 이 반응의 연력학적인 변화가 결합 에너지니까 이 값의 절반을 써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 값이 대충 얼마로 나온다? 247kJ/몰로 나와요. 절반을 한 정도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맨 처음 반응물에서 맥니듐 고체 2분의 1 산소 기체가 있었는데 그게 승화되고 결합 에너지 관여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맥니듐 기체 원자, 산소 기체 원자로 바뀔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숭지 알겠니? 네. 숭지 여기 있죠? 있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여기서 맥니듐이 2+ 상태가 되고 전자 두 개가 떨어져 나와야 돼요. 두 개가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저 에너지 관계는 무슨 에너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맥니듐을 이가 플러스 양이온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냐면 바로 저 맥니듐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다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까지를 더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관계가 설명이 되는 거죠. 승수야 맞아요? 맞어. 그러면 이때 이 값이 얼마냐? 맥니듐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합이 대략 2180kJ/몰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겁니다. 세 번째 고려할 건 바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예요. 자, 저 맥니듐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다가 1+ 양이온으로 만들 때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대략 값이 어느 정도냐면 735예요. 그런데 1+가 아니라 2+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전자를 하나 또 떼어내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또 데이터를 찾으면 대략 값이 1445kJ/몰 정도가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보다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무조건 더 증가하는 거 알겠죠? 무조건 더 증가해요. 그리고 딱 보니 이 두 개를 합한 값이 뭐겠어요? 이 두 개를 합한 게. 그래서 이 둘을 합한 게 그게 여기에 있는 2186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알겠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 이 떨어져 나온 전자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런 다음 산소에 흡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짜자자잔, 자, 그 다음 상태로 이렇게 에너지적인 상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이 두 개의 전자가 산소 쪽으로 들어가면 맥니듐 2 플러스 가스에 산소 2 마이너스 가스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관계는 무슨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바로 전자친화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단계는 바로 일렉트론 어퍼너티인데, 재밌는 건 여기서 일렉트론 어퍼너티는 순차적 일렉트론 어퍼너티예요. 왜냐면 산소가 2-가 되려면 전자를 두 번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전자가 한 번 받아들일 때, 전자가 두 번 받아들일 때 에너지 관계가 각각 있을 거 아니야. 그 두 개를 합한 게 요 에너지 차이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 데이터,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를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를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는. 그게 흡열이었다. 자, 결합 에너지도 흡열 발열 뭐예요? 결합 에너지도 흡열이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도 흡열 발열 뭐예요? 흡열이다 라는 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숫자 당연히 모르죠. 안 주니까요. 하지만 에너지적으로 상승해야 된다. 결합 에너지 모르죠. 안 주니까요. 하지만 결합 에너지만큼 에너지가 상승해야 된다. 이온화 에너지 모르지만 이온화 에너지만큼 에너지가 상승해야 된다는 계속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산소가 전자를 받아들이는 반응, 전자 친화도 반응이잖아요. 전자 친화 과정은 발열이었을까요? 흡열이었을까요? 전자 친화 과정은 발열일까요? 흡열일까요? 발열일까요? 흡열일까요? 얼마냐면 바로 전자 친화 반응이 이거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엔탈피로 표현하겠습니다. 엔탈피로. 그래서 이제 델타 H EA1 델타 H EA2 엔탈피로 표현하면 오해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자친화도의 부호가 연력하고 부호가 반대여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엔탈피로 바꿀게요. 그러면 얘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오느냐? 데이터 찾아봤더니 대략 값이 737입니다. 발열이란 말입니까? 흡열이란 말입니까? 발열, 흡열 중 흡열이란 얘기죠. 순간 말을 또 헷갈렸다. 승지 오케이? 저거 썼어요? 왜 썼어요? 이 문제에서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냈던 교사가 왜 이 문제를 낸 거냐면 이것 때문에 낸 겁니다. 자, 생각해봐요. 지금 이거는 되게 연력학적인 에너지 변화잖아요. 그거하고 여기 이런 원소의 주기성하고 뭔 관계냐고요. 되게 생뚱맞아 보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생뚱맞은 것을 연결했느냐? 실제로는 생뚱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되게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자, 이 네 번째인가? 네. 아까 세 번째까지 했어요? 네. 세 번째까지 했어요? 네 번째, 바로 아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있었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있었죠. 순차적 전자 친화도가 있습니다.
그 순차적 전자친화도를 지금 산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뭐만 알겠죠? 예? 알겠죠? 자, 산소가 전자를 받아들여요. 그럼 산소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전자 친화도가 얼마냐면 전자 친화도가 141이에요. 발열이라고요. 자, 보통의 그 전자 친화도로는 다 발열이라고 했죠. 발열이라고 했죠. 특히나 산소는 전기 음성도 커요, 작아요? 전기 음성도가 큰 편이죠. 전기 음성도가 큰 편이니까 전자를 내어놓겠어요? 전자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겠어요? 전자를 잘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자 친화도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게 첫 번째 전자 친화도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묘하게도 얘가 전자를 또 받아들이면 몇 마이너스가 되죠? 2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이때 반응이 바로 두 번째 전자 친화도인데 이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878. 엄청난 흡열이 됩니다. 엄청난 흡열이 됩니다. 흡열이 된다는 얘기는 전자 받아들이기 쉽다는 얘기입니까? 전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전자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때 전자 받아들이기가 어려울까요? 왜 이 산소 마이너스는 전자를 받아들이기가 왜 어려울까요? 왜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둘 사이의 청력. 자, 왜 청력이냐면 산소 마이너스죠. 전자도 마이너스죠. 부호가 같아요, 부호가 달라요? 부호가 같잖아요. 부호가 같기 때문에 둘 사이는 인력이 있겠어요, 청력이 있겠어요? 뭐 전자 배치고 자시고 뭐 침투 효과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인력이에요, 청력이에요? 무조건 청력이죠. 둘 사이의 청력 때문에 전자 친화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그게 발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흡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흡열이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발열은 141인데 흡열은 878이잖아요. 그럼 다 더하면 전체는 발열이겠어요? 전체는 흡열이겠어요? 전체는 흡열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나겠죠? 이 순차적 전자친화 과정은 이런 식으로 흡열이 된다는 거. 그런데 이게 꼭 산소만 그러냐? 아닙니다. 모든 원자의 EA2부터는 매우 큰 흡열입니다. 즉 산소뿐 아니라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전자를 집어넣어서 2- 이온을 만드는 순간 그때는 무지막지하게 에너지가 필요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 자연계에는 2- 음이온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흔하다는 얘기예요? 2- 음이온이 사실은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산소의 산화수를 생각할 때 항상 2-를 생각하잖아요. 이상하죠? 2- 지금 만들어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산소 2- 를 항상 생각하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유는 뭐 때문일까?
바로 이제 최종 생성물만 남았죠. 그 생성물이 누구예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MgO 솔리드죠. 맞아요? 그럼 이 MgO 솔리드가 여기에 있는 E 플러스 양이온, E 마이너스 음이온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질 때 에너지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3916이 돼요. 부호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발열, 흡열 뭐예요? 발열이네. 이 극강의 발열, 이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하죠? 그렇지. 바로 그 유명한 격자 에너지입니다. 그 격자 에너지가 아주 크기가 큰 발열, 이 되면서 모든 흡열을 잡아먹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써놓은 단계 중에서 발열 과정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죠. 꼴랑 이거 하나 있는데 여기에 잡혀 먹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계속 흡열 계속 흡열이었어요. 그런데 발열 하나가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연력학적인 에너지를 쭉 다 더하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델타 HF, 바로 그 유명한 생성 엔탈피가 나오겠죠? 그 값이 얼마로 계산이 되냐면 대략 마이너스 602 정도가 됩니다. 역시 발열입니까? 흡열입니까? 발열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어서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자, 이 문제의 의의는 뭐냐면,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이 문제는 사실 전자친화도 문제예요. 자, 전자친화도가 보통 발열이라고 했어요? 보통 흡열이라고 했어요? 전자친화 반응은. 보통 발열인데, 종종 흡열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종종 흡열이 되는 첫 번째 경우가 뭐였죠? 첫 번째 경우? 전자친화도가 흡열이 되는 첫 번째 경우가 바로 알칼리 토금속. 딱 두 개, 베릴륨하고 맥니듐. 알겠죠? 두 번째가? 18쪽 비활성 기체. 그리고 마지막 예시가 두 번째 전자친화도. 두 번째 전자친화도 역시 흡열이에요. 그래서 낸 문제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 문제가 생뚱맞은 것처럼 보이는데 안 생뚱맞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뜻인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4에서 5 산소 2 마이너스 이온 자체의 형성은 에너지적으로 매우 불리하죠. 매우 불리하다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매우 불리하다는 얘기가 큰 흡열이란 얘기예요. 산소 2-를 만들려면 엄청나게 큰 흡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산소 2-는 우리 자연계에 많아요, 적어요? 우리 자연계 산소 2-는 억수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양이온과 만나면 격자 에너지가 엄청 커져요. 물론 크기가요.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매우 크기 때문에
산소 2-가 포함된 이온 결합 물질은 우리 자연계에 매우 많은 거죠. 알겠죠? 이 논리를 콕콕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이 문제의 의의를 알겠죠? 또 왜요? 또 어디 갔어 이거? 아 진짜. 아 정말. 그래서 도망가고 말이야 이거. 아 진짜 다 자러 갔구만. 답이 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내가 봤을 때는 매우 좋은 문제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를 갖다 채워.